사택을 가보면 네. 짐승 우리랑 다를 바 없을 정도고. 네. 그다음 임금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까? 저임금이. 임금은 이제 도급제 폐해. 도급제가 일종의 성과급제인데 네. 그걸 악용해서 임금을 착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상시적인 감시, 이제 암행 독찰제라고 해서 소유주의 친인척들이 늘 감시를 합니다. 일 제대로 하나 이런 거요? 일 아니면 제대로 하나, 네. 불평불만을 토하나 안 하나. 그런 거를 감시한다고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사측이 동원한 비밀 경찰, 정보 경찰 이런 겁니까? 그렇죠. 그 전까지는 경찰들이 늘 노조를 감시하고 회사 편을 들고 이렇게 해도 끽소리 못한 거죠. 그렇죠. 감히. 무서우니까. 사복 경사가 찌푸차로 광부를 깔아뭉개고 가는 걸 보면서 폭발한 거죠. 나도 저렇게 죽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누적되었던 불만과 분노가 활화산처럼 터진 거죠.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봄꽃이 참 좋습니다. 제가 무슨 수고를 했다고 이렇게 찬란한 봄을 만나 싶기도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세계 곳곳이 여전히 전쟁의 포화 속에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와 네탄야후 같은 미치광이가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참담합니다. 이 찬란한 봄을 세계 곳곳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도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고운 봄 햇살이 함께했으면 합니다. 속 시원하게 이야기라도 한번 나눠보자 라고 마련한 프로그램 오터뷰. 오늘은 1980년 강원도 정선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북이란 지역을 함께 가보실 텐데요.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좋은 안내자 모셨습니다. 사북 1980 영화를 연출하신 박봉남 감독님 스픽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주로 다큐 영화를 많이 하시고, 네. 또 방송에 출품도 많이 하시고, 네, 방송 다큐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막 어마어마하네요.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 영화제에서 대상도 받으셨고, 올해의 PD상, 4.16 작업도 또 하셨네요. 네, 세월호 참사.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이제 4.16 기록단이라는 기록팀을 만들어서 꽤 오랫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작업은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러니까 4.16 세월호 때 죽은 안산 단원고 현장, 그러니까 아이들이 팽목, 바지선, 그다음에 진도체육관, 안산, 광화문 다. 아니 근데 그때 죽은 아이들 대부분이 감독님의 자제분 또래 한 세대 밑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 같은 애들이 죽은 거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온 국민이 그걸 다 지켜봤고 참담하게. 근데 그거를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지켜보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현장에서 그걸 같이 지켜보시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 같은데요.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힘듭니다. 아이고. 그래서 사실 세월호 기록을 하면서 너무 아픈 현장을 많이 봐서 특히 이제 제일 아팠던 현장은 부모들이 오열하는 현장이 아니었고요. 부모들끼리 서로 싸우는. 그러니까 싸우기도 하죠.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니까 같은 피해자들인데 그 안에서 상처가 크니까 서로 싸우고 그런 걸 카메라에 담고 결국 공개는 안 했는데 결국 피해자들끼리 이렇게 아프구나라는 걸 느껴서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정이 나오신. 저는 안산 단원고에 강의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체육관 같은 데서 저는 그 전체 학생 굉장히 큰 곳에서 했거든요. 강당이 크더라고요. 그게 신설학교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고요. 1980년 사북. 그러니까 사북이라는 게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사북면 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탄광이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도요?
아니죠. 1980년대 가장 번성했던 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태백과 더불어서 탄광 지역이었고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동원 탄좌가 문을 닫으면서 네네. 이제 폐광 지역으로 불렸고 최근에는 석탄 산업 전환 지역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거에 탄광 네네. 그래서 뭐 저 하여튼 폐광 이후에 지역 경제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 중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카지노였고 카지노가 있는 곳이 정선이고요. 사북. 아, 그 정선 카지노라는 곳이 네. 정선군 사북읍에 있군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북하면 잘 모르는데 네네. 그 강원랜드 카지노만 알거든요. 네네. 강원랜드 카지노가 들어선 곳이 어디냐면 과거에 사북이 가장 번성했을 때 있었던 동원 탄자 사북광업소가 있던 자리 옆에 대규모 사택이 있었거든요. 네네. 지장산 사택이라고 광부들이 2,000명 살았던데 네. 그 사택 자리에 사택이 없어지고 네네. 아주 카지노가 들어섰죠. 그러니까 사택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네요. 석탄 사업이 끝났으니까 네. 거기 2,000명이 살았다고요? 네, 지장산 사택만 한 2,000명 거주했어요. 2,000 가구가 있었다는 겁니까? 2,000명. 명. 그러니까 이제 사택이 이제 한 채 한 4가구 정도 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규모여서 네. 사진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게 사람 사는 동네인가? 아니면 대규모 뭐 가축을 키우는 곳인가라고. 열악해서요? 너무너무 열악하고. 짐승 우리처럼 생겼다는 네, 겁니까? 빽빽하고. 지금은 그 흔적이 하나도 없죠. 역설적이지만 그래서 그 80년대 광부와 가족들이 살았던 그 역사적 장소는 이제 흔적이 없고 화려한 카지노가 들어와 있죠. 아니 근데 재연도 안 해놨습니까? 네. 그건 좀 숙제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광부라고 부르던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접했는지 네. 도시민들은 저도 연탄 떼면서 따뜻하게 겨울을 났는데 네. 그 겨울을 난 근거가 이런 거였다는 거를 역사적으로 남겨야 될 것 같은데요. 집 한 채라도 새로 짓더라도. 그러니까 왜 그런 걸 하나도 안 남기고 싹 헐었는지 아쉬워요. 사진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영화 안에 그 사택들이 좀 나오고요. 네네. 1980 사북 그러니까 1980년을 다룬 거잖아요. 네. 1980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79년 12.12 내란이 있었고 전두환 등 신군부가 구테타를 통해서 집권한 직후였지만 사실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그건 잘 모르는 얘기였고요. 그렇죠. 나중에 알았고 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드디어 박정희가 죽으니까 민주화가 되나 보다. 그래서 그때를 80년 뭐 서울의 봄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만이 아니라 그럼 정선군 사북에도 봄이 왔습니까? 사북에 봄이 있었죠. 아주 짧게. 네네. 4월에. 네. 그리고 묻혔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1980 사북이 어떤 영화냐고 물을 때 제가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하거든요. 네네. 하나는 배신당한 사북의 봄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1980년 4월 사북에서 잠깐 동안 당시 광산 노동자들, 광부들이 노동 조건 개선과 노조 민주화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거든요. 네. 3,000명 정도가 벌입니다. 와. 그리고 시위 양상도 격렬해서 공권력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경찰에 한 명이 죽고 어이고. 100여 명이 중경상을 입고 그 중경상을 입은 게 경찰관들입니다. 경찰들입니다. 네. 초기에. 네. 아. 그리고 이제 그 경찰 병력을 몰아낸 광부들은 바리케이트를 치고요. 네. 기차를 막고 사북을 봉쇄하는 거죠. 일종의 해방부 같은 게 만들어진 거네요. 그렇죠. 의도하지 않았으나 굉장히 격렬한 방식으로 투쟁이 진행이 되면서 그게 그러니까 1980년 언제입니까? 4월 21일에서 24일까지 벌어집니다. 21일에서 24일까지. 네. 자, 그러면 일단 노동기본권이라는 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택을 가보면 네. 짐승 우리랑 다를 바 없을 정도고. 네. 그다음 임금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까? 저임금이. 임금은 이제 도급제 폐해. 그러니까 도급제가 일종의 성과급제인데 네. 그걸 악용해서 임금을 착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도급제 폐지하라. 월급제로 바꾸라. 네네. 그다음에 이제 상시적인 감시. 이제 암행 독찰제라고 해서 동원 탄좌의 어떤 그 소유주의 친인척들이 늘 감시를 합니다.
뭘 감시합니까? 광부들의 동태를 감시하죠. 일 제대로 하나 이런 거요? 일 아니면 제대로 하나, 네. 불평불만을 토하나 안 하나. 그런 거를 감시한다고요? 네, 그래서 광부들이라는 갱도에 들어가서 감시도 하고 사택 주변을 또 감시도 하고 술집에 가서 감시도 하고요. 약간 그러니까 사측이 동원한 비밀 경찰, 정보 경찰 이런 겁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대놓고 그 합법적으로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늘 그 정보과 형사들이 노조 사무실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고 노조 대의원 회의를 하면 제일 뒤에 앉아서 동태를 보고 경찰서 본사에 보고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 모든 것들을 통제했던 기관 중앙정보부 강원지국이거든요. 네네. 태백에 있었어요. 사무실이. 아니 춘천에 있는 게 아니라 태백에요? 네. 그러니까 춘천에 본부가 있고요. 태백에 이제 강원 지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비밀정보기관이 네, 태백과 정선에 있는 탄광까지도 관리했다. 네. 그리고 사부 근내는 보안대가 있었고요. 네. 보안대라는 건 군. 보안사의 지구. 와. 그러니까 당시 보안사령관이 전두환이고, 네네. 1980년 4월 15일쯤에는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도 겸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북에 있는 보안대, 태백에 있던 중앙정보부 강원지국이 모두 전두환의 사실은 지휘를 받는 기관이죠. 핵심 기관이었죠. 이들의 통제하에 각국 경찰관, 정부과 형사들이 노조 활동을 감시합니다. 그래서 노조 선거에 개입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불만들이 좀 팽배해 있었던 상황들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4월에 이 사건이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대규모 유혈 사태로. 그래서 노조 민주화란 말씀도 아까 해주셨는데 네. 그럼 노조가 어용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측 편만 드는 사람이 노조 위원장으로 앉아 있을 뿐이었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광부들 편에 서지 않는. 네네. 그리고 사측에 아주 가까운. 그래서 다수의 광부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바꿔보자라고 네. 그 광부들이 뭐 반대편에서 활동도 하고 특히 당시는 간선제로 노조 지부장을 뽑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대의원. 대통령을 네. 그렇게 뽑듯이. 네, 대의원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측이 개입하기도 하고 그래서 노조위원장을 노조 지부장을 직선제로 뽑자 이런 운동도 벌이고 그러면은 네. 1979년 박정희 죽음 이후에 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네. 사북 지역에 있는 우리 광부 노동자들에게도 그대로 온 거네요. 그대로 왔을 뿐만이 아니라 더 압축적으로 폭발적으로 왔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1980년 4월에 있었던 사북 사건 네. 또는 사북 항쟁 네. 이게 한국 노동운동사에서 중요한 의미는 사실은 해방 이후 거의 최초로 대규모 남성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대규모 파업, 대규모 시위, 그다음에 이게 공권력과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띈 아주 격렬한 투쟁. 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뭐 부산의 동국제강에서도 대규모 시위, 수도권에서도 대규모 시위, 뭐 서울 같은 데서는 그 여성 노동자들이 노총 사무실을 점거하고 노동 3권 요구하고 투쟁하고. 그래서 사북 사건 직후부터 5.18 전까지 전국에서 8만 명 정도 노동자들이 대규모 투쟁을 벌이거든요. 그 중심에 이 사북 항쟁, 사북 사건이 있습니다. 네.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고 네. 싶은 건 그렇지만 1970년대를 살았던 탄광 노동자들 입장에서 네. 공권력이 무섭잖아요. 무섭죠. 그 지나가던 애도 울음을 그칠 정도인데 네. 20살 넘은 남성 노동자들은 그런 체제가 체제 내화됐을 텐데 네, 그렇죠. 어떻게 경찰관하고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죠? 무슨 촉발시키는 사건이 있었나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이 1980 사북 영화를 만들면서 밝힌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저는 사북 사건의 결정적 순간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네네. 그 첫 번째가 1980년 4월 21일 날 사북 사건 첫날 벌어진 경찰 지프차 뺑소니 사건.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4월 21일 날 노조 사무실에 한 200여 명의 광부들이 모여가지고 어용 노조 지부랑 나와라. 뭐 약속을 이행하라라고 실갱이를 벌이는 와중에 늘 있었던 일. 정부과 형사들이 와서 체증 사진을 찍습니다. 이렇게 촉각촉각. 그러다가 적발이 되고 저놈 잡아라 이렇게 하면서 도망을 가거든요.
네. 도망가는 과정에서 광부들이 우르르 몰려가니까 위협을 느낀 경찰관들이 지프차에 올라타고 이렇게 도망가는 과정에서 광부들이 막아서니까 정말 치고 달아납니다. 그럼 부상이 있었겠네요. 중경상을 입죠. 한 명은 거기서 광부 원일오라는 사람인데 네네. 그 사람은 쓰러져서 그냥 널브러졌고 네. 그러니까 다 죽은 것으로 봤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200여 거예요. 명이.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이 경찰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이게 중요한 순간인 이유는 네. 그 전까지는 경찰들이 늘 노조를 감시하고 회사 편을 들고 이렇게 해도 끽소리 못한 거죠. 그렇죠. 감히. 무서우니까. 무서우니까. 아유 무섭죠. 그러다가 자기들 눈앞에서 사복 경사가 지프차로 광부를 깔아뭉개고 가는 걸 보면서 폭발한 거죠. 분노가. 저놈들은 나도 저렇게 죽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누적되었던 네. 불만과 분노가 활화산처럼 터진 거죠. 근데 그래서 보통 네. 대규모 군중들이 그러는 경우는 네. 대체로 비슷한 것 같아요. 이한열 학생이 최루탄에 맞아서 그렇게 네. 되는 걸 본다든지 네. 김주열 학생의 죽음이 4.19를 촉발시킨다든지 사복도 그러면 굉장히 그 일관된 흐름이네요. 이게 네. 쭉 원래 쌓여 있다가 그러나 그렇죠. 그때까지는 이제 뭐 하여튼 말로 하는 수준이었는데 경찰이 그렇죠. 도발을 하고 의식할 아니든 의도적이든 아니든 뺑소니를 치면서 네. 이 광부들의 분노가 네. 회사를 향하는 게 아니고 공권력을 향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바로 경찰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광산에는 갑을병 3교대 하거든요. 네네 계속 밤에도 네, 캐내니까. 일반 네.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는 광부들까지 합세해가지고 네. 500여 명 이상이 사북지서 파출소죠. 네. 가서 다 때려 부수죠. 그 왕장창 때려 부수죠. 경찰관들은 도망갑니까 다? 경찰관들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가고 사북지서장을 붙들고 네. 이제 농성을 벌이고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안가에서 작전 회의를 하던 중앙정보부, 네. 그다음에 뭐 경찰서장, 네. 그다음에 보안대, 중사 이런 사람들을 습격을 하고 네. 그 장성 경찰서장 지금 태백 경찰서거든요. 네네. 홍응수 장성 경찰서장을 집단 폭행해서 중태에 빠뜨리고 권총 빼앗고 이런 식이죠. 그리고 회사 건물 다 부수고 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사북 사건 둘째 날 22일 날 시위 진압을 위해서 인근 영월, 평창, 정선, 태백에서 한 200여 명의 경찰관들이 순경들이 시위 진압하러 와가지고 사북에 보면 안경다리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1대1로 맞서죠. 그런데 광부들은 이미 분노해 있고 네. 1000명이 넘고 네. 거기에 그 온 경찰관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네네. 시위 진압 해보지도 않았고 방패도 그렇겠네요. 없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진압 명령이 떨어지니까 진압을 하다가 진입을 하다가 정말 우박처럼 돌들이 쏟아지죠. 철로변에 있잖아요. 네네. 철도 위에 있는 이만한 돌들. 이만하거든요. 아주 날카롭고 네네네. 칼돌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걸로 정말 비우듯이 돌이 떨어지고 현장에서 영월경찰서 순경이 맞아 즉사하고 아이고. 그다음에 정말 수십 명이 중경상을 입고 경찰 병력이 거기서 완패하죠. 네. 이런 식으로 초기에는 어떤 그 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하자, 네. 노동조합 지부장을 직선으로 뽑자 이렇게 하고 시위를 벌이다가 공권력이 잘못 개입하면서 공권력과의 정면 충돌 양상으로 나간 거죠. 네. 근데 이제 광산 노동자들은 네. 이제 전형적인 육체 노동이니까 네. 몸을 쓰는 분들이고 네, 맞아요. 또 탄을 캐는 거는 뭔가 이렇게 연장이 있잖아요. 네. 그 다 각자 들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유사시에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탄광촌에서 가장 큰 무기는 광부들의 육체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만났던 광부들은 대부분 70이 넘었는데 네네. 그분들 이렇게 팔뚝을 만져보면요, 이따만해요. 아직도요? 예. 그 육체 노동자의 육체가 뭔지 보여주거든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1000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균 나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 당시 사북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주로 30, 40대죠. 주력 부대가. 한참 좋을 때네요, 정말. 네, 네, 네.
거기에다가 그들의 단단한 육체에다가 분노. 그리고 탄광촌에서는 곡괭이 같은 것들이 무기가 되는 게 아니라 화약고, 네, 맞습니다. 갱도 발파할 때 네, 다이너마이트 네, 썼잖아요. 네, 네. 그걸 광부들이 회사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양이죠. 네, 네. 그다음에 그 당시 우리 예비군 훈련 받았잖아요. 네, 네. 동원탄좌에 예비군 연대가 있었죠. 연대 규모. 네. 카빈총. 자, 그다음 그 탄약, 네. 수류탄, 어. M1. 무기가 엄청 많았죠. 그걸 딱 장악하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니까 결국 계엄군이 진압을 준비하려고 들어오는 거죠. 이래서 사건이 커진 겁니다. 네.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경찰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네, 네. 그것도 뭐 데모 진압을 많이 했던 부대면 모르지만 네. 동네 경찰들 네, 모여봐야 뭐 민생 치안이나 하던 맞아요. 파출소 사람들이니까. 지키던 경찰관들을 네. 시위준합에 동원시킨 거죠. 네, 게임도 안 되고. 네. 그래서 물리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안경다리에서 경찰관들이 대패하고 네네. 산으로 200대 도망치고 1000. 네. 예, 1000이 넘을 거예요. 네, 네. 그 현장들은 제 1980 사복 영화관에서 정확하게 잘 묘사하고 네.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23일에는 이제 운명의 선택의 시간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 병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군의 진압을 요청을 하고 당시 이제 1군 사령부 원주에 있었거든요. 네네. 1군 사령부에서는 휴하에 있었던 11일 공수 특전여단 당시 그 화천에 부대가 있었어요. 네네. 11일 공수 특전여단을 투입시킬 준비를 끝내죠. 그리고 11일 공수 특전여단 완전 무장한 대간첩 특수부대거든요. 네. 61대대, 62대대 두 개 병력을 파견해서 원주까지 오죠. 원주 연병장 안에 막영하고 진압 준비 들어가죠. 그러는 과정에서 24일 날 새벽에 극적으로 노사정 합의를 합니다. 임금을 어느 정도 올린다라든지 그다음에 이재기 그 당시 그 문제가 되었던 노조 지부장이 사퇴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이런 약속도 받고 하면서 정상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천만다행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11공수 1, 2, 3, 4, 4일 만에. 네. 그러니까 4일 만에 나흘 만에 사태가 끝난 거네요. 그것도 대화로. 일단 타협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거는 당시 네. 광부들은 네. 그럼 공수대가 근처까지 왔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수많은 풍문들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기감도 가졌던 그렇겠네요. 거죠. 어떤 광부들은 무기고와 화약고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들어오면 뭐 화약 뭐 터트리고 싸우겠다는 광부도 있고 타협하자라고 얘기하는 광부들도 있고 그래서 극적으로 타협이 되고 그런데 24일 새벽이죠. 아무리 광부들이 네. 근육이 좋고 네. 화약이 있다 하더라도 네. 공수대하고 맞상대하면 너무 많이 죽는 거 아닙니까? 공수부대도 희생자가 많이 나왔을 그쪽도 거예요. 많이 나왔지만 하여튼 예. 어마어마한 그 참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건 5.18 이상이었을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이제 영화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밝혀내는데 네. 또 사복 사건의 결정적 순간들 네네. 아까 말한 경찰 집부차 뺑소니 사건이라든지 안경달의 투석전이라든지 네네. 어떤 사건이 폭력화되었던 결정적 계기들을 밝혀내는데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그 밝혀낸 것들은 4월 사북과 5월 광주의 연관성이거든요. 4월 원래 그 11일 공수 특전여단이 사북 사태를 진압하려고 작전을 전개하고 있었고 네. 이들이 실제로 진압을 개시하려고 했던 작전 개시 예정 시간이 4월 25일 새벽이거든요. 동틀 무렵. 4월 25일. 원주에서 그 정선 사북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금방이죠. 기차로 가면 1시간 한 반이면 가죠. 헬기 뜨고 기차로 병력 보내고. 사북은 굉장히 좁은 데에서 양쪽 네. 딱 막으면 아무도 못 가요. 오른쪽 태백, 왼쪽이 그 영월 그 원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25일 날 새벽에 그 작전을 전개하기로 했었고 이것들은 뭐 모든 거에서 확인된 사실이고요. 그럼 80년 4월 25일 새벽은 네, 동틀 무렵에 진압하려고 네네. 했어요. 5월 27일 광주의 새벽일 수 있었네요.
5월 27일 날 마지막 도청 전남 진압. 도청이 네네. 진압이 되죠. 네. 그렇게 봐도 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때 사북에 네. 계엄군 11공수 특전여단 62대대 62대대가 들어갔다면 네. 결과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3,000명 넘는 광부들이 순순히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적어도 1,000명 이상은 무기고와 화약고를 담보로 네. 그걸 점거하고 저항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다 군대 갔다 온 예비군들이니까. 당연하죠. 네. 다이너마이트가 어마어마하게 있거든요. 어. 아마 동원탄자 모든 건물들이 날아가고 사북시내 곳곳이 폭파되고 발포하고 네. 반격하고 이러면서 광주와 비교할 수 없이 참극이 벌어졌을 거요. 광부들이요. 그러니까요. 순한 사람들인데요. 네. 늘 생과 사를 오가는 네,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분노하면 네. 무섭거든요. 아니 그리고 물불 안 가려요. 공수대도 막 그 헬기에서 기총소사 이런 것도 했을 그랬을 거 수도 아닙니까? 있죠. 네. 아무튼 진압해야 되고 죽여버려야 되니까 네. 엄청났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영화에서 얘기했던 얘기는 어쩌면 1980년 4월 사북과 5월 광주가 운명이 바뀔 수도 있었다. 아, 네. 또는 1980년 4월과 5월이 동시에 벌어질 수 있었다. 이런 그러네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걸 버린 놈은 네. 전두환이네요. 모든 걸 전두환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중정, 뭐 보안사, 그 다음에 행정 권력까지 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주에 있던 일군 사령부를 지휘하는 것이 계엄사령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계엄사령관 이성 네네. 정승화였다 이성으로 바꾼 예. 것도 전두환이 바꾼 거잖아요. 정승화 계엄사령군을 전두환 신군부가 갈아치우고 구속시키고 하극상 반란을 네. 통해서 실권을 장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 계엄사령관이 있어도 실권은 전두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전두환의 지휘하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사북 사태 진압을 위해서 출동 대기했던 그 11공수 특전여단이 5월 19일에 고스란히 광주로 광주로 간다는 거죠. 가죠. 네. 그래서 광주 시민을 진압하죠. 그리고 이제 매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제가 영화에 설명하고 있는데 사북에서는 노사정 합의에서 어떤 사태가 원만하게 수습이 됐거든요. 그거 다 끝난 거예요. 조업 복귀하고 청소하고 뭐 부서진 건물들 고치고 이러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까지만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네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어리긴 했는데 제가 기억하는 사북 죄송합니다. 사태는 네, 사북 사태. 언론에서 계속 사북 사태라고 그랬어요. 인상적인 장면이 네, 어떤 여성이 네.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이렇게 기둥에 묶여 네, 있는 기둥에 묶여 있는 장면.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묶은 사람들은 광부들이었고 네. 광부들은 폭도였고 네, 이거 하나 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마무리가 돼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대타협을 통해서 사태가 깔끔하게 해결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 기억이 틀린 게 아니.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그 정도밖에 모르고 있었어요. 이 작업을 시작할 때. 우리 감독님은 박봉남 감독님은 지역 연고가 있으세요? 사북 이런 그냥 아니 지역이 어디 분이세요? 저는 전라북도.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분이시네요. 네, 이제 영화 안에 보면 한 인물이 나와요. 네네. 제 대학교 선배, 네네. 1년 선배 황인욱. 네네. 황인욱 선생. 황인욱 네. 선배가 제 대학 1년 선배고 네. 황인욱 선배가 이제 사북 출신이고 광부의 아들이거든요. 황인욱 선배 연락을 받고 사북에 가서 2019년에 가서 하게 된 거죠. 네. 그런 연으로 하게 되었고 그때만 해도 지금 오창익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 다큐 작업을 하면서 많은 걸 알게 되었는데 특히 그 4월 사북과 5월 광주의 연관 고리는 매우 충격적이었던 거죠. 네. 아까 말한 대로 4월 24일 날 대타협이 이루어지고 조업 복귀하고 일상의 평화를 찾아요. 네.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뭐냐면 됐습니까? 5월 7일부터 네. 합동수사본부에 의해서 대대적인 검거 작전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안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은 네. 일단은 광부들이 기세 등등하고 탄약도 가지고 있으니까 네. 하여튼 합의를 해주고 네. 원하는 거 대충 들어주고 그리고 형사처벌도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약속도 해주고. 그러니까 처벌 안 하겠다. 네. 그 약속을 누가 하는 거예요? 당시 강원도 도경찰청 윤혜영 국장이 했어요. 그럼 경찰 총수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강원지방경찰청장이잖아요. 그게 네. 옛날에 도경국장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치안의 총수가 총책임자가 윤혜영 도경 강원 도경국 이런 것도 했습니까? 사인 사인 문서로 남아 있죠. 문서로 선처한다라고. 사인까지 했고 네, 그리고 강부들을 돌려보내고 네, 다 평화- 원상 복귀, 예, 조업 복귀. 평화가 돌아오고 네. 나서 숨 고르고는 바로 네, 뒤통수를 쳤네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합의가 그 노사정 합의가 된 직후부터 내사를 들어갑니다.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져서 조사할 주동자, 뭐 폭행 당사자, 노조 지부장 부인 폭행 당사자, 뭐 기물 파손자, 선동자, 주동자 명단을 작성했죠. 그거는 당시에 광부들도 몰랐고 사북 밖에 있는 국민들은 더더욱 모르는 아무도 몰랐죠. 비밀리에. 그걸 누가 했냐면 경찰들이 한 게 아니고요. 네. 중앙정보부 강원지국, 그 다음에 보안대가 중심이 되어서 비밀리에 경찰들을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누구인지 기존의 체증 사진 다 모으고, 네네. 신문 기자들이 찍은 사진 다 모으고, 와. 사측에 가까운 사람들, 지역 주민 중에 자기들 이제 가까운 사람들 다 모아서 누구 다 작성하는. 아니 그럼 명단을 작성합니다. 연행자 명단. 네네. 그러면 전두환은 네. 전두환이든 전두환 일당이든 네. 하여튼 그 내란 세력들은 네. 다 끝났잖아요 지금. 끝났죠.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보고도 한 거잖아요. 언론에 다 나왔는데 네. 왜 그런 보복을 벼르는 겁니까? 손봐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단순한 그런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복은 맞죠. 보복이죠. 네. 보복인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4월 24일 날 노사정 합의가 끝나고 네. 계엄군이 진압하려고 준비하다가 원대 복귀하고 일상을 회복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4월 말부터 5월 18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나? 5월 18일은 광주에 계엄군이 들어가는 시기잖아요. 네. 5월 7일부터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사건에 적극 참여했던 사람들, 주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연행자 명단에 찍힌 사람들, 그 사람들이 200명이 넘거든요. 그 사람들을 소위 소문 없이 잡아갑니다. 밤마다 사택에 와서 집에 와서 이 작업이 5월 7일부터 18일까지 계속 이어져요. 200명을요? 200여 명을. 그럼 잡아가서 그 당시에 하는 일이라고는 그야말로 정선 경찰서로 잡아가서 족치는 거죠. 고문하는 걸 거 아니에요. 예. 거꾸로 매달고 때리고 뭐. 영화에 나오지만 물고문, 강목 밟기, 거꾸로 때리기, 파이프로 때리기. 강목 밟기는 뭡니까? 무릎 사이에다 강목을 밟고. 네네네. 밟기. 네네네네. 그것을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하거든요. 여성들도요? 여성들, 광부의 아내들 또는 아까 말한 대로 그 당시에는 사택촌이 있거든요. 네. 지장산 사택, 네네. 뭐 새마을 사택, 중앙 사택이 있는데 사택촌 부녀회장들 다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보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복을 왜 하냐고요. 그래서 네. 제가 드려볼게요. 잡아가서 정선경찰서에 가둡니다. 네. 남자들 모아놓고 여자들 한 곳에 모아놓고 집단적으로 고문 폭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고문 폭행을 누가 하느냐? 경찰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안대, 군인들이 가서 합니다. 전두환의 지시를 받는 살벌했겠네요. 살벌한 보안대들. 자, 그러면 무엇을 이제 그 강목으로 때리고 고춧가루로 들이붓고 물고문을 하면서 무엇을 물어보느냐? 취조 내용이죠. 첫 번째, 돌을 던진 놈을 대라. 네. 그 다음에 노조 지부장 부인 폭행 가담한 놈을 대라. 그 다음에 경찰관한테 돌을 던진 놈, 이덕수 순경한테 돌을 던진 놈을 대라. 자, 여기에다가
더 가세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았냐.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너희들 힘으로 이렇게 싸울 투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배후를 대라. 특히 이제 사건의 주동자들 이원갑, 신경 이런 사람들한테는 특별하게 그걸 취조합니다. 배후. 네. 배후를 누구로 그들은 상정하고 조사했을까요? 김일성입니까? 네, 김대중입니까? 간첩, 김대중도 나옵니다. 어. 그 중에 잡혀갔던 한 분은 이제 고향이 전라도 화순 출신인데 그분은 끊임없이 김대중을 대라라고 해요. 취조를 받았어요. 넌 전라도니까 김대중이라고 세 글자만 대면 된다. 그렇죠. 그럼 너는 살려준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와. 그래서 이분은 끝까지 이제 김대중과 연관성을 부인했는데 김대중과 연관을 시키고요. 뒤에 간첩들. 그래서 그 신원조사 다 해가지고 혹시라도 가족 중에 과거에 뭐 한국전쟁 때 월북 갔거나 부역이면 따로 관리하죠. 네. 그러면서 이들이 작성했던 문서를 보면 나와 있어요. 이들이 혹시 남조선 민족 해방전선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아닌지 조사하라든가 네. 이들이 사회주의 사상이 경도되어서 투쟁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차했으면 묶으려는 거였죠. 간첩단 사건이나 그러니까 대규모 신군부가 조직 사건으로. 내란을 일으키고 네. 저 정통성이랄까 이런 것도 없고 취약한 상황이니까 사북에서 김대중이라는 저 간첩 뭐 우두머리 같은 사람과 북한이 네. 사주해가지고 여기서 폭동을 일으키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킨 거고 네. 우리 군부는 그걸 막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지 않은 정치라는 거다.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거군요. 5.18에서 만들듯이. 제 생각에는 네. 이런 제가 추론을 해봤는데 4월 25일 날 사북에 계엄군이 투입되려고 했잖아요. 투입되었다가 이제 그 원대복했잖아요. 만약 투입되었으면 대규모 유혈 사태 벌어지고 그럼요. 4월 한 25일 날 대규모 유혈 사태 벌어지고 며칠 내에 진압됐겠죠. 수백 명이 죽고 언론이 통제되는 가운데 며칠 후에 이제 사진들 광부들이 총 들고 있는 사진들 하면서 폭도들 뭐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5.18 때 똑같이. 똑같죠. 그다음에 이걸 명분으로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 4월 말에. 그리고 5월 초순쯤 돼서는 간첩단 사건 발표. 광부들 연루전. 그러니까 이제 광부들한테 나중에 그 사건이 수습된 후에 광부들을 이렇게 조사했던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보복, 또 하나는 여러 다목적용이죠. 간첩, 김대중과 엮어서 여차하면은 조직 사건을 터뜨리려는 것으로. 그래서 5월 18일부터 27일 사이에 광주에서 대규모 유혈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그 시기에 동원탄적 광부들은 정성경찰서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는 시기예요. 5월 18일, 27일 사이가. 김대중이 배우 대라. 빨리 그 간첩, 그다음에 동료 이름을 부르라고. 너 누구 이름 불어라. 그래서 그 시기에 동료 이름을 엄청 고발을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고문 당하면요. 그리고 진짜 이걸 흥미롭다고 해야 되나? 역설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5월 27일 날 28명을 구속을 하고요. 나머지는 싹 풀어줍니다. 5월 27일 날 무슨 날인지. 광주가 마지막으로 진압된 날. 광주구 전남도청이 함락된 날. 다시 말해서 전두환 신군부가 전국을 완전히 장악한 날. 총칼로. 그렇게 장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북 광부들 가지고 간첩 사건 엮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세게 한 놈들 구속시키고 나머지 풀어줘. 그래서 5월 27일 날 70여 명이 다 풀려납니다. 고문받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북은 또 하나의 광주다라는 말씀이 정확한 게 광주 사람들의 희생이 또 사북의 노동자들을 살린 거고. 그렇죠.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사북의 희생이 또 뭐 이렇고 막 정말 역사라는 게 너무 비극적이네요. 아무튼 그 1980년 4월에 사북에 계엄군이 투입됐다고 하면 완전히 80년 그 이후의 역사적 흐름은 좀 다르게 전개됐을 것이고 훨씬 그 잔혹한 어떤 유혈 사태, 비극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아주 많죠. 근데 97명이 구속됐다 하더라도 아까 27명. 27명. 그럼 이분들은 형사처벌 어느 정도나 받습니까? 나중에 군사 재판에 회부되었죠. 비상 계엄하니까. 그래서 주도자 28명은
검사는 8년에서 10년형을 구형했고요. 네네. 개헌법 위반, 뭐 폭력, 네네. 기물훼손, 경찰관 폭행 혐의로 실제로 실형이 선고된 것들은 최대 4년, 3년, 1년 반, 그리고 다수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다수는 풀려났어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징역을 한 사람들이 7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이 사람들 똑같이 가혹하게 고문과 폭행을 당했고요. 네. 정성경찰서에서 군인들한테 이 사람들 말고 풀려난 사람 있잖아요. 네네. 기소유예로. 네네. 그들도 똑같이 당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사북 사건은 어떤 형사처벌 받은 형량만 가지고 피해 규모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200명 다 당했다. 아. 그들 중 다수가 침묵을 지켰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고문과 폭행을 가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그분들은 그 다음에 네. 다시 석탄캐로 들어올 수 있었나요? 아니면 블랙리스트 복직이요? 때문에? 네. 네. 주도했던 사람들은 다 해고고요. 네네. 이원갑, 신경 네. 뭐 이런 사람들은 100% 해고를 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혐의 없음으로 그러니까 뭐 혹독한 고문 폭행 당한 이후에 혐의가 없으니까 네네. 풀어주잖아요. 네. 그들은 회사에서 이제 복직을 시키죠. 네. 복직을 시키고 이런 거죠. 오늘 690 갱도 앞에서 일해. 내일은 저기 970 갱도 앞에서 일해. 뺑뺑이 돌리는 거죠. 빵빵빵빵.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뺑뺑이. 나가라 이거죠. 매일 갱도 작업장을 바꾸라는 거죠. 네. 어떻게 일을 합니까?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 노동 그렇게 강도가 해서 세지는 거. 그렇게 이제 뺑뺑이를 시키고 또 뭐냐면 정부가 형사들이 감시하죠, 통태를. 네. 그리고 직장 동원탄자 동료들도 그들을 멀리하죠. 간첩 빨갱이. 그래서 동료들 광부들을 외면하고 그래서 다수는 조금 일하다가 떠납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 후유증으로 노동력을 잃고 네. 몇 년을 앓다가 죽고 아이고. 병들어 일찍 죽은 사람 부지기수로 많고 네. 대부분 다 떠났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 사건이 잊힌 거죠. 네. 아니 고문 피해자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때는 젊었으니까 나중에, 예, 나중에 한 10년 지나가지고 그게 후유증으로 오고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이해찬 전 총리만 기억하는데 김근태 의원이나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문 후유증 끝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죠. 자, 그럼 국가가 대놓고 그것도 군경이 함께 네. 정말 노동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광부 노동자들을 상대로 해서 끔찍한 국가 폭력을 휘두른 거잖아요. 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우리는 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네. 민주화도 하고 뭐 촛불혁명, 뭐 빛의 혁명 그래서 이재명 정부까지 왔는데 네. 그럼 지금 국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북 사태, 사북 사건, 사북 항쟁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사실은 사북 사건이 사북 항쟁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만큼 이 사건을 국가가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것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두 번의 공식적인 어떤 국가 기구의 그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어디서 조사했나요? 제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 네네. 1기 진화이라고 진화위에서 그러는. 2008년도에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사북 사건에 대한 네네. 조사. 결론이 이렇죠. 사북 사건 과정에서 가혹한 인권 침해와 국가 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진실 규명 결정을 한다. 그리고 국가는 이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명예회복과 상처를 치유하기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결론 한번 내렸어요. 2008년도에. 그거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대목이네. 네. 국가기구의 결론이니까 네. 무슨 NGO가 아니니까요. 네. 진상규명 그리고 사과. 권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다.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회복을 할 것을 조치를 취하라. 네, 2008년에. 2008년도 1차 벌써 진화의 18년 보고서입니다. 전이네요. 네. 2024년 12월에 2차 보고서가 나옵니다. 네. 똑같은 결론을 냅니다. 왜냐하면 2024년에는 사북 사건 피해자들이 또 다른 피해자들이 진실규명 신청을 했거든요. 네네. 10여 명이. 네.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2024년 그 12월 그 말에 나오는데 12월 말인가 약간 날짜가 네네, 헷갈리지만 하여튼. 2024년에 똑같은 결론입니다. 어. 국가는 사과하라. 네. 사과를 이행하라.
두 번의 국가 기구가 두 번에 걸쳐서 국가의 사과를 권고를 했고요. 그러면 하여튼 2008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가 사과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도 사과하지 않은 겁니까? 사과 안 하고 있죠. 사과는 누가 해야 됩니까? 대통령 아닌가요? 국가를 대표해서 대통령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 아니 뭐 적어도 총리거나 네. 대통령이 사과해야죠. 네, 잠깐만 이게 4월 21일부터 24일, 네. 25일까지니까 올해 해야 되겠네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사북 항쟁 기념일이니까 그렇죠? 올해가 46주년이거든요. 네네. 이제 아니 이 방송 청와대 관계자들도 많이 볼 테니까 많이 보세요? 대통령한테 보고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요번에 어떤 식으로든 사북 네. 사건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하여튼 그때는 올라온 다음이었겠네. 성남에서 네. 집에서 연탄 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싼 값에 네, 그 사북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다 그랬듯이 네, 그 다음에 나중에 기름 보일러 뭐 가스 이렇게 간 거지만 다 연탄 떼고 살 때 그분들에게 빚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진상 규명은요. 진상 규명은 이제 그 광부와 가족들을 데려가서 정선 경찰서에서 군인과 경찰들이 어떤 가혹 행위를 했는지 이건 밝혀졌어요. 네네. 두 번의 조사 결과로 충분하게 완전히는 안 하지만 네네. 밝혀졌는데 밝히지 않은 게 또 있죠. 아. 뭐냐면 제가 영화관에서 공개를 했는데 그 문서를 당시 중앙정보부나 보안대가 작성한 연행자 명단이거든요. 네. 거기 보면 명단이 2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고 주민번호가 있고 본적지와 주소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 혐의 사실이 적시돼 있어요. 사실 이 사람들 200명 중에 저희가 접촉을 하거나 생사가 확인된 사람들 100명이 채 안 돼요. 네네. 나머지 100명은 전혀 생사가 확인이 안 돼요. 저희라는 건 뭡니까? 영화 제작. 영화 제작진들. 그 영화 제작진에 한 개 100명 찾은 것도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뿔뿔이 흩어지고 피해자가 되고. 동지회에 속해 있는 광부들이 좀 있고. 네네. 그다음에 저희 영화 제작진들이 만난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난 사람들이 제가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 100명 좀 넘는데 거기는 광부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가족도 경찰도 있고. 있고 네. 가족도 있고 뭐 재판부도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어쨌든 200여 명 중에서 생사를 확인하고 거처가 확인된 광부들은 100명이 채 안 된다는 거죠. 네. 나머지 100여 명은 연행된 것이 분명한데 연락처를 모르니까 생사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들의 피해 사실을 진상규명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국가는 할 수 있잖아요. 국가가 직권조사를 결정하면 할 수 있죠. 네네. 요청하는 민증 번호가 있으니까. 네. 이거 국가가 직권조사하지 않으면 이걸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진실화해위원회, 네.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화위라고 부르는 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새롭게 출범하고 있잖아요. 아직 다 구성이 안 됐지만 하여튼 네. 위원장은 나왔고 그렇죠. 직원 뭐 뽑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3기 진화위라고 부릅니까? 3기 진화이죠. 3기 진화위에서도 사북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돼야 되겠네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까지 사북 사건의 진상 규명이 절반밖에 안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화위가 해야 되겠네요, 그걸. 네, 저는 해야 그래서 된다고 뭐 경찰이나 국정원 뭐 이런데 국방부나 이런데 협조를 받아가면서 네. 조사 권한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는 숙제가 있고 대통령이 사과하고 그럼 다 해결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그러면은 어떤 그 사실관계 자체들이 파악이 되는 거죠. 네네. 아니 전 그 다음에는 이제 국가가 그렇게 심한 인권 침해를 했는데 이게 46년 지났다고 네. I'm sorry 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냐? 아닐 것 같아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 그다음에 그에 합당한 배보상 조치를 진행해야죠. 그러니까 배상이든 보상이든. 네. 그다음에 정선 카지노에서 번 돈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사북 때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 없는 거죠, 전혀. 관계 없죠. 이제 그 강원랜드에서 남는 이익금의 일정 부분은 지역을 위해서 쓰입니다. 네네, 물론요. 지역의 일자리라든지 지역의 도서관, 지역의 청소년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그 사북항쟁 기념식도 필요할 때 약간씩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이 사건 자체에 대한 명확한 역사적 정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국가의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에 합당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만약에 국가의 사과가 이루어지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국방부가 사과해야 돼요. 당시 혹독한 이 고문 폭력을 자행했던 실질적인 책임 조직 보안사잖아요. 보안사가 국방부잖아요. 그럼요. 네. 이 사북 사건 합동 수사단 단장이 있는데 단장이 그 보안대 부대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위에 직보하는 직속 상관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방부 사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강원도 경찰청, 네. 그다음에 정선 경찰서, 그리고 더 바란다면은 그 이 국가 폭력을 수행했던 당사자들 말단, 네. 정부과 형사, 아니요, 군인들이 사과해야죠. 근데 정선 경찰서장이나 강원지방 경찰청장은 저라도 멱살 잡고 가서 사과하라고 하면 되고 중요한 건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해줘야 되고 네. 그러나 구체적인 사과도 사실 필요하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뭐 재발 방지책이랄까 이런 네.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숙제가 남았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해주셔서. 근데 우리 구독자들께서 이 인터뷰를 보시면서 네. 야 그럼 그 영화 1980 사북 네. 이걸 좀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보려면 이게 다큐 영화들은 사실은 일반 구독자 입장 넷플릭스에 없잖아요. 넷플릭스 OTT로 안 넘길 거예요. 그럼 이 못 영화는 보네요. 안 넘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화에 출연하는 피해자들 중에 저희가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될 분들이 있어서 OTT로 넘어가면 네. 이것들이 되게 소비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1980 사북 영화는 극장에서밖에 볼 수 없고 또는 공동체 상영을 통해서 그러면 일반 구독자들은 어렵네요. 그냥 검색을 해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그래서 늦은 메아리 운동이라는 걸 벌이고 있거든요. 네네 늦은 메아리 운동 네네. 뭐냐면 사북 광부들의 외침에 네. 화답 늦게나마 화답하자. 그리고 그 화답이 메아리가 되어서 울려 퍼지게 하자 이런 의미인데 뭐냐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1980 사북 영화를 보자. 네. 이 영화를 보면 사북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울고 막 네, 화내고 충격받고 이랬다는 네. 건데 이게 영화가 아니잖아요. 지금 감독님하고 이야기만 들어도 막 네. 아이씨 영화는 훨씬 그러니까 더 그러실 거 아니에요. 작업을 쭉 거예요. 하셨으니까. 예, 그래서 예. 등장 인물들이 있고. 네. 근데 얘기만 들어도 제가 방송이어서 그런 표현 안 했는데 네. 전두환 이 자식이 막 이러는데 네. 영화를 직접 보면 더더욱 그럴 것 같고. 영화를 그래서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사과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같이 하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대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습니까? 홈페이지는 뭐라고 검색해 들어가면 됩니까? 늦은 메아리 운동. 늦은 메아리 운동으로 검색해 들어가시면 네. 지금 안내가 쭉 있고 거기에는 상영 일정표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교회든 네. 기관이건 단체건 그렇게 하면 공동체 상영 신청할 수 있어요. 숫자가 얼마 안 돼도요. 뭐 한 30명 넘으면. 30명만 넘으면 그리고 된다. 이제 네. 극장에서 또 정기적으로 저희가 서울에서는 월 1회 한 번씩 하고 있고 네. 전국 순위 상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홈페이지 늦은 메아리 운동만 찾아서 들어가시면 일정표가 나와요. 전국 상영 또는 일정표가. 1980 사북 이렇게 상영 장소 이렇게 검색해도 나와요. 그렇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이 사건의 진상을 알고 네네. 올해는 꼭 그 많은 피해자들의 상처를 좀 위로하고 네. 그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어마어마한 작업을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2019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19년에 선배인 시작했습니다. 황인옥 씨, 네. 광부의 아들이 불러서 간 게 19년이고 그럼 6년 동안 이 작업을 하셨는데 제가 재밌는 자료랄까 하여튼 좀 1980년 사북 사건에 대한 국가 사과 이행 촉구 연대 서명이 나왔는데 네. 연대 서명을 90개 시민사회 단체가 뭐 했습니다. 일동이라고 했는데 네. 뭐뭐 등인데요. 등의 앞에 붙는 게 1980 사북 시민 상영위원회. 네. 그러니까 이 영화의 힘이랄까? 네. 영화를 통해서 드디어 피해자들도 말하기 시작했고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런 의미에서 영화를 만들어 주신 박복남 감독님 정말 어마어마한 작업에 감사드리고요. 마무리할 시간이어서 우리 구독자들께 1980
1980 사북의 의미. 네. 이제 1980 사북은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잊힌다. 이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나 노동운동사에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에서 잊혔고요. 그리고 사실은 아주 역설적이지만 당시 1980년 사북 광부들의 투쟁의 결과물이 있거든요. 투쟁의 성과물이 꽤 있어요. 네네. 그 성과물을 고스란히 가져간 사람이 당시 전두환입니다. 또. 그리고 정작 그 사건을 앞서서 그 노동자 투쟁에 앞장섰던 노동자들은 철저하게 고립되고 소외되고 잊혀졌거든요. 그들의 목소리를 다시 이 영화를 통해서 세상에 좀 내놨고요.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들이 잊혀졌는지, 우리가 왜 그들을 기억해야 되는지 영화를 한번 보시고 그 고단한 노동을 했던 그 이제 은퇴했던 그 광부들, 그들의 상처를, 그들의 아픔을 같이 좀 위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그런 작업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자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1980 사북, 아라비아 숫자 4개 그리고 2글자 사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고 어려운 시절 함께 살아왔는데요. 어려운 시절을 견디기 위해서 탄광 노동자들 저임금으로 착취했고요. 그 다음에 농민들은 저고가 정책으로 착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걸어 나왔고요. 민주주의도 쟁취해서 우리가 보란 듯한 나라에 살고 있고 참 뭐 대한민국 좋은 나라다라는 얘기 많이 듣고 있고 우리끼리 자유하고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 과정에서 소외되고 심지어 제거된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볼 때입니다.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사북항쟁의 기간에 우리 국민을 진짜 잘 섬기겠다고 늘 다짐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해서 사과했으면 좋겠고요. 또 관련자들 지금 당장 그들이 무슨 도덕적, 정치적 뭐 또는 법적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라 다음부터 이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또 살아있는 생존자 앞에서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980 사북을 연출해 주신 박봉남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